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팔순놈을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를 쓴 황인철입니다. 정치와 경제가 사회과학 같지만 사실은 인문학이지요. 왜냐하면 정치와 경제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경제이론이나 정치이론의 근거에서 쓴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의 근거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와닿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팔순놈을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2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가 열리는데요. 어제 후보 등록도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 어떻게 될 것인지 전당대회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성한용 한결의 정치 선임 기자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정치부에 있는 선임 기자입니다. 정치 선임 기자는 아니고요. 정치부에 계신 선임 기자를 모셨어요. 왜 그러세요? 자, 지난번에 저희 출연해 주시고 나서 굉장히 그 탁월한 분석력에 놀랐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반응이 뜨거웠어요. 분석력이 아니고 이제 전날 조금 취재한 게 도움이 됐겠죠. 기자가 무슨 분석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네. 상식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들은 거를 잘 전달해 주는. 네. 영어로 뭐라 그러죠? 리포터라고. 리포터. 네, 라이터라고 안 그러거든요. 네. 작가가 이제 라이터고. 네. 그래서 그 팩트에 충실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막 복잡하고 그래서 네. 꼭 야당뿐만 아니고 네. 제가 얼마나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서 안 나오려고 했는데 이 또 장윤선 그 기자 네. 조르기의 달인 한테 걸려 들어가지고 지금 마지막으로. 그러니까요. 예. 저의 마수에 걸려들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 나옵니다. 어려운 걸음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2월 8일 전당대회가 있는데요. 무려 5명의 현역 의원이 당대표 경선에 나섰습니다. 이거를 일단 어떤 분석들로 봐야 될까요? 이게 5명이나 나왔는데. 뭐 5명이면 적절한 숫자죠. 네. 지금 최고위원은 너무 조금 나와서 문제가 그러니까요. 되고 있고요. 뭐 지금 대략 한 3강 정도 예상했는데 3강 중에 정세균 의원이 포기하고 이제 2강 하고 이제 물론 다른 분들이 약이란 뜻은 아닙니다. 뭐 네.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뭐 중 정도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양강에다가 이제 세 사람이 더 나온 그런 구도죠. 그래서 문재인, 박지원 두 분이 양강이고 이인영, 박주선, 조경태 이 세 분이 그 뒤를 추격하고 있는 이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3명이 그 컷오프가 통과되는 인원이 되는 것인데요. 1월 7일이 컷오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다고 그러죠. 네.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뭐 지금 2강은 뭐 당연히 들어가는 것 같고요. 네. 이게 1인 1표입니다. 그러니까 1인 1표. 예, 중앙위원들이 한 38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확정은 안 됐는데 이분들이 국회의원, 또 지역위원장, 또 기초단체장, 네. 그다음에 광역단체장, 그러니까 시도지사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시도의회 의장 네.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상임고문들 해서 다 합치면 한 380명쯤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1인 1표를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뭐 대략 문재인, 박지원 두 분은 뭐 확실히 될 것 같고요. 네. 3등을 누가 차지하느냐. 네. 컷오프의 관심은 지금 거기에 가 있다고 네. 봐야 되겠죠. 넘버 3에 관심을 모으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인영이냐 조경태냐 뭐 이런 기자들의 예측도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가요? 뭐 그런 얘기들도 좀 기자들은 있는데. 이인영이냐 박주선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래요? 예. 네. 이거 얘기 잘못하면 민감한데. 해주세요. 어쨌든 박주선 의원은 네. 나름대로 이제 비주류 쪽에 지원을 좀 받고 있고요. 네. 또 나름대로 좀 이렇게 흡인력이 있어요. 사람이 성품도 좀 원만하고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네.
그래서 이제 대의원들한테 동정 같은 평가가 동정 같은 네. 동정심을 좀 유발하는. 네. 과거 이제 구속도 여러 번 됐고 지난번 총선 때도 거의 뭐 지옥까지 갔다 왔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일정한 세가 조금 있다 이런 평가고요. 뭐 이인영 의원은 이제 학생운동 출신 정치인들 또 젊은 세대를 상징하는 정치인이니까 또 일정한 세가 있고요. 또 민평년 이런 데서 좀 조직적으로 도와줄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조경태 의원은 약간 좀 특이합니다. 이분이 많이 특이하시죠. 예, 주류가 당권을 잡았을 때도 저 아주 그 비판을 많이 했는데 또 비주류 김한길 대표가 당권을 잡았을 때도 또 역시 비판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세가 얼마나 있을지 이제 열어봐야 하는데 본인은 이제 부산에서 3선을 한다는 게 이 정당에서 과연 가능한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2012년 전당대회에서 한번 써먹었어요. 최고위원 네. 당선될 때 부산 3선 조경태.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약효가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뚜껑 열어봐야 알 수 있겠죠. 네. 지지율은 꽤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또 당 안에서의 디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보셔야 될 게 컷오프기 때문에 네. 중앙위원들이 다 당내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로 하면 뭐 일정하게 나올 수 있고요. 특히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뭐 조경태가 제일 낫다 이럴 수 있는데 네. 중앙위원들 평가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넘버 3 누가 될지 정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후보 개인별로 한번 좀 더 그 집약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그 문재인 의원이 당 대표 도전한 다음에 보니까 5개월 만에 대권 후보 지지도 1위를 다시 차지를 했는데요. 그 흡사 출마 선언 장면이 대선 출정식 같았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일단 대선 후보 뭐 전 대권만 이런 말 잘 안 쓰니까 대선 후보라고 할게요. 네. 대선 후보 1등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오차범위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박원순이 뭐 앞섰다가 네. 뭐 어떨 땐 또 뭐 여권에서 누가 앞섰다가 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 반기문 이런 걸 넣으면 또 뭐 거기가 확 뭐 좀 많이 나오고 이런 거니까 네. 그건 큰 의미가 없고요. 대선 출정식 같았다 누가 뭐 그런 뭐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조금 달라요. 이게 이번 전당대회 특징이 현역 의원들 캠프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혁신실천위원회에서 건의해서 당 지도부가 받아들인 규칙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병풍이 없어졌어요. 원래 출정식 하면 현역 의원들이 쫙 뒤에 병풍처럼 서 있고 이 카메라가 이 끝에 있는 의원들까지 잘 못 잡으니까 네. 의원들이 막 이렇게 어깨를 밀고 들어오는 이런 재밌는 장면이 항상 있었는데 이번에 그게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후보 혼자 그러네요, 진짜. 예. 후보 혼자 단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뭐 이런 장면이기 때문에 대선 출정식 같다는 건 좀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워낙 문재인 네.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이제 이 정당의 후보였죠. 네. 이분이 이제 내가 당을 한번 살려보겠다 이렇게 이제 나서고 있는 네. 또 정치 생명까지 걸었죠. 그러니까요. 뭐 그런 표현까지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그 출마 자체가 좀 상당한 정치적인 무게감이 있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치 생명을 걸었다 이런 표현도 그 출마 선언문에 있고요. 그리고 내년 그러니까 2016년 총선에서 지면 정계 은퇴를 하겠다. 그리고 총선 불출마 나부터 하겠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쭉 해서 좀 그동안 보였던 모습과는 좀 다르게 결기가 느껴진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배수진을 치고 막 당대표에 도전하는 모양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뭐 뜻던 매집한 것보다 훨씬 뭐 나은 거죠. 정치인이 이렇게 결기 있게 행동해야죠. 말도 해야 되고. 네. 근데 이제 진정성은 원래 문재인 의원이 진정성이 있는 분이시죠. 진정성만으로 과연 정치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진정성 뛰어난 거 아닙니까? 진정성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과 국민들의 진정성이 다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 진정성이 어디 진정성이 있는가가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네, 들기도 그렇죠. 하는데요. 그런 면이죠.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의원이 어떤 당을 살려보겠다라는 진정성은 충분히 알겠는데 정치인한테 필요한 건 사실은 뭐 책임윤리 네. 또는 실천 역량 네.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뭔가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대통령이 막 나쁜 짓을 하다가 뭐 금괴를
발견을 해서 그걸로 그렇게 들켰다. 네. 그래서 뭐 들킨 김에 이제 국민들한테 네, 헌납하겠다. 그래서 나라를 먹여 살렸다. 그러면 아주 좋은 대통령이 되는 거고요. 네. 뭐 그 반대로 잘해보려고 하다가 뭐 구제금융 이런 거 맞으면 아무리 진정성이 있어도 국민들한테 쫓겨나고 이제 그런 게 정치거든요. 네. 좀 모르겠어요. 문재인 의원의 그 진정성은 아마 일반 국민들이나 다 당원들도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어느 정도 그 책임 윤리, 뭐 윤리가 있겠죠. 네. 그런데 문제 실천 역량 네. 이런 것이 있느냐. 성경에 보면 왜 그런 말 있죠. 왜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뭐 뱀처럼 지혜로워라. 예. 근데 이분이 비둘기처럼 온유한 건 맞는데 네. 뱀처럼 지혜로운지 이 부분이 이제 입증해 보여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 지난번 분석에서 그 초식남의 비유를 하셨어요. 문재인 의원이 예. 문재인 의원을 그 이분은 초식남. 초식남에 가깝다. 그래서 이분이 권력 의지가 그렇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이번에는 권력 의지가 상당히 생긴 겁니까? 아니 일단 말은 네. 말씀하시는 걸 보면 권력 의지를 내가 가졌다라고 스스로 이 자기 최면 같은 걸 좀 많이 걸고 나오신 것 같은데요. 네. 사람 본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게 누가 써준 건지 본인이 진짜 의지를 이렇게 갖고 있는 본인이 건지. 구술했고 네. 신동호 시인이라고 그 아. 메시지 담당하시는 분이 하셨다고 그분이 해요.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 캠프에서 메시지 담당했던 여러 분 아닌가요? 군데에서 그런 일을 하신 분인데 굉장히 그 정치 메시지 전달을 잘 하시는 그런 시인이라고 하십니다. 네. 뭐 말을 굉장히 국민들하고 당원들 귀에 속속 들어오게 뭐 하고 있는 것, 뭐 이건 뭐 이제 좋은 거죠. 네. 그 뭔가 좀 당을 구조적으로 바꿔보겠다라는 시그널로 읽을 만한 요소들도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그 제일 재밌게 본 게 친노 해체와 관련된 것이었어요. 나밖에 없다. 친노를 지다면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그런 주장 개파 논쟁 청산하겠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친노 이게 좀 근본적인 토론이 필요한 대목인데요. 이게 이 당의 친노 개파가 과연 존재하느냐에 네. 대해서 저는 좀 다르게 보는 사람입니다. 이게 네네. 개파라 하면 그래도 네. 개파의 수장이 이렇게 지시, 오더 이런 걸 내리면 쫙 관철도 되고 네. 뭐 인사권도 좀 쥐고 있고 네. 뭐 옛날엔 뭐 돈도 나눠줬습니다만 지금은 돈 나눠주는 시대는 아니니까. 네. 그 뭐 개파 수장이 결정하면 좀 쭉 따르고 해야 되는데 네. 지난번에 박영선 위원장 때죠. 이상돈 교수 공동 비대위원장 시키는 아, 방안을 예. 문재인 의원이 찬성했다가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고 밑에 의원들이 안 된다 그러는 바람에 그 관철이 안 됐거든요. 뭐 그런 사람을 무슨 개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럼 수장이 그렇게 힘이 없는데 그걸 또 무슨 개파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의원의 얘기는 아무튼 개파가 있다면 내가 해체 선언이라도 하겠다. 그리고 그 개파가 있다면 네. 그 개파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대표가 돼서 없애면 될 것 아니냐. 뭐 이런 의미의 얘기죠. 네. 그 직접 정치 안에서 보시기에도 문재인 의원이 뭐 그 개파 수장이라고 불릴 만큼의 힘이 없다. 예, 제가 정치 안은 아니고요. 네. 이제 기자니까 이제 중간쯤 언저리에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보기에 좀 이상해요. 이 언론에서 보는 뭐 이 개파 갈등이 이 당을 망치고 있다. 글쎄요. 개파 갈등은 이 당 리더십이 무너진 것 때문에 생긴 결과지. 네. 개파 갈등 때문에 뭐 리더십을 못 세우고 있다. 이거는 앞뒤를 바꿔서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전 평소에 많이 하죠. 네. 그 이를테면 그 친노와 관련해서요. 뭐 개파는 없다고 하지만 저희가 정서는 있죠. 정서는 있죠. 그렇습니다. 정서도 있고 밥그릇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친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죠. 쭉 예, 그렇습니다.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범 노무현계라고 해야 됩니까? 범 문재인계라고 해야 됩니까? 친노 뭐 친노라고 해야죠. 지금 친노 안에도 문재인 의원한테 좀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좀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죠. 당신 네. 문재인 지지하느냐? 그래서 예 그러면 친문이고요. 네. 아니요 그러면 비문 친노. 그러니까 비문 친노. 그렇죠. 네. 뭐 그렇게 이제 분류해서 봐야죠. 그럼 세모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물론 세모에 해당하는 사람 많죠. 네. 지금 이제 문재인 의원이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자기가 반대한다고 얘기하면 다음에 공천 못 받을지도 모르고 위험하죠.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세모가 제일 많은 상황인가요? 그럼? 그렇죠. 세모가 꽤 많은 그런 네. 상황이죠. 문재인 의원이 되면 또 이제 나 사실 친문이야 이제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하겠죠. 네. 뭐 정치가 원래 좀 그런 겁니다. 네. 아, 솔직하지 못한 세모 정치인들이 또 어떻게 바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근데
저희가 저도 취재를 좀 해보니까요. 그 문재인 후보 캠프 이제 활동을 이제 선거운동이 이제 본격화하고 있으니까요. 활동을 해야 되는데 뭐 보좌진들도 안 보내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난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일제로 의원들이 그 당신 대표로 꼭 나가서서 뭔가 좀 당을 위해서 한번 싸워라라고 주문은 하지만 정작 물밑에서는 별로 캠프 활동에 소극적인 뭐 이런 분위기도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런 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그런 의원들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역 의원들은 캠프에 참여 못하도록 이렇게 네. 규칙을 만든 이유도 사실은 의원들이 그 줄서기 하기 싫어서 그런 측면이 꽤 강하고요. 네. 이런 겁니다. 혹시라도 네. 박지원 의원이 대표가 되면 어떡하죠? 거기에 막 보좌관 파견하고 했던 의원들로서는 잘못하면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 드러나는 활동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보좌관을 안 보내고 이거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문재인 의원을 청와대에서 보좌하다가 이제 지금 현역 국회의원 보좌관 하고 있는 네. 그런 분한테 좀 물어봤어요. 네. 기자가 취재를 해야 되니까. 네. 뭐 압승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제 문재인 의원하고 가까운 이른바 이제 그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했던 친노 네. 이런 사람들은 좀 작은 자리라도 가급적 맡지 않는 게 좋겠다. 워낙 이제 이른바 조중동에서 네. 친노 반노 프레임으로 몰고 갈 가능성도 크고 하니까 우린 좀 뒤로 빠지자. 그래서 네. 이번에 그 문재인 후보의 대변인을 김기만 씨라고요. 네. 김대중 정부에서 비서관을 했던 네. 전주고등학교 나온 분이세요. 호남 그러니까요. 사람입니다. 예. 이분이 나이가 한 60이시니까 저보다도 이제 인생 선배신데 네. 이분이 대변인을 맡으셨어요. 또 아까 제가 메시지를 이제 신동호 시인 네. 맡았다고 했는데요. 뭐 이런 작은 자리 하나하나도 다 이른바 그 친노들은 맡지 말자. 가까운 사람들은 좀 뒤에서 돕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저도 그 문재인 의원의 소위 측근 그룹,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게 활동하는 측근 그룹들이 이번에 대거 좀 나와서 활동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부 뒤로 가고 그 말씀하신 대로 김기만 씨가 김대중 정부에서 춘추관장을 역임했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그 청와대 비서관이죠. 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했던 분 이게 좀 뭔가 좀 당 안에서 좀 그 그룹핑을 좀 새로 하려는 모습으로도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친노나 그룹핑이라기보다도요. 네.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꾸 친노 하니까 아니 나 친노 아니다. 지난 대선 때도 사실 후보였을 때도 본부장들을 다 비노들로 세웠거든요. 뭐 네. 이상민 의원이라든가 노영민 그 당시 비서실장도 비노였기 때문에 비서실장 네. 시켰고요. 우윤근 뭐 이런 분들, 네. 이모키 이런 분들 좀 전부 친노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네. 친노라고 비판을 받으면서 치르는 전당대회에서 대변인이나 뭐 주요 네. 참모들을 이른바 친노를 세울 만큼 문재인 의원이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죠. 일테면은 조중동이 짜고 있는 그 친노 반노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의지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거죠. 예, 뭐 욕할 수 있는 핑계를 가급적 주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 앞서 이제 보좌관 문제 뭐 이런 뭐 사람을 파견하지 않는 문제를 살짝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 이제 공천권 문제가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2016년 총선에서 누가 공천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새누리당도 이제 그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이긴 한데 여기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의원을 좀 활용한다. 이른바 문재인 활용론. 그러니까 친노 의원들의 문재인 활용론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던데요. 이게 좀 실체가 있는 주장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사실은 실제 그 자체죠. 뭐. 문재인 의원을 대표를 시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 특히 네.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문재인 의원이 대표가 돼야 나한테 좀 유리하다 뭐 이런 셈이 다 있는 거고요. 네. 국회의원이 자기 재선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는 건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거기다가 2017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하면 더 좋은 거고요. 네. 또 현역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 되면
장관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뭐 그런 거 나쁘게 볼 필요가 없고요. 욕망에 충실한. 그렇습니다. 그거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그걸 이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도 있고 비판하는 쪽에서는 뭐 권력 의지 또는 더 나쁘게 얘기하면 뭐 권력 욕망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 정치인이 욕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의원이 그 당대표 출마를 하면서 정책들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들고 나왔는데요. 보니까 정당론도 아주 다양한 정당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뭐 경제 정당론, 생활 정당론, 네트워크형 스마트폰 정당 뭐 등등 이른바 정당 개혁을 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신호로도 좀 읽히는 뭐 대목이기도 하고 이런 생각인데요. 근데 과거에 이게 다 나왔던 얘기들이었어요. 그렇죠. 요즘 산만하지 않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건지 이게 그동안 나왔던 거를 다 묶어서 나열한 듯한 그렇죠.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좀 잘하겠다 이게 또 나을 텐데. 아주 잘해보겠다. 그 박근혜 대통령도 보면 여러 가지 네. 뭐 경제 민주화, 창조 경제, 통일 대화, 공공부문 개혁 또 뭐 새해 되면 뭐 또 하나 내놓을 텐데요. 네. 벌써 10가지 가까이 되는데 네. 그 중에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죠? 없죠. 없어요. 네, 문재인 욕만 의원도 지금 너무 네. 후보 때부터 뭐 이런저런 그 말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늘어놓는 그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 그래서 누가 들어도 그 한마디 잊어버리지 않도록 네.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좀 걱정되는 대목이에요. 실제로 실현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게 뭐 경제 정당, 생활 정당, 네트워크형 무슨 스마트폰 정당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뭐 쉽게 될 것 같으면 뭐 다른 분들이 다 했겠죠. 이미 김한길 대표가 뭐 그렇게 영향이 없는 분도 아니고요. 네. 또 이해찬 의원도 대표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분만큼 또 실천 역량이 있는 분이 없는데 그분도 제대로 못했죠. 그래서 문재인 의원이 된다고 이게 다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거짓말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그건 아니고 이제 이 중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뭔가 혁신을 이제 해 나가는 네. 뭐 그런 정도 전망하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이 당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성완용 선배 입장에서 보실 때 이렇게 들고 나온 여러 가지 중에서 그나마 뭐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문재인 의원이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이분이 이제 네트워크형 스마트폰 정당 네.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당원 중심주의하고 좀 충돌하는 지점은 있습니다만 이제 이른바 노무현 현상 또 그 후계자인 문재인 의원이 그쪽을 잘 알 수밖에 없어요. 또 새정치민주연합 네.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확장성이 없다는 거였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정당의 어떤 그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꽤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다른 건 너무 어렵죠. 네. 경제 정당이 뭐죠?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경제 정당 뭐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은 수사가 있긴 한데 근데 뭐 집권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당을 뭐 그렇게 바꾼다고 해서 그게 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국민 생활에 예, 그 이제 정책 정당 이 정도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은 대선 후보가 된 다음에 네. 그때 내놓으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자, 호남을 대표하는 지역 정치인으로 표현을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지원 의원이 초기부터 나는 그 누가 말려도 당대표에 출마할 거다라고 이렇게 뜻을 밝힌 바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세균 의원하고 3파전을 하다가 정 의원이 포기를 하면서 이제 빅2 경쟁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 뒤로는 별로 그렇게 언론의 주목을 못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박지원 의원의 출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제 그쪽 캠프에 계신 분한테. 역시 취재의 달인. 아니 달인이 아니죠. 그 이제 밥 먹고 살려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네. 그쪽 굉장히 답답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이 처음엔 좀 점잖게 나오다가 막판으로 갈수록 이제 뭔가 드라이브를 걸 걸로 예상을 했대요. 그런데 출마 선언에서부터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당황했구나. 네, 굉장히 그 막 당황하고 놀래고 네. 이런 분위기라고 하고요. 네. 처음부터 그렇게 세게 충돌을 해버리면은 중간지대가 없어지는 효과가 있답니다. 이렇게 돼서
그쪽 설명은 그래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박지원 전쟁이 되면 이른바 분열의 프레임, 좀 보수 세력, 네. 새누리당 또는 조중동이 만들어놓은 그 덫에 그대로 걸려드는 것 아니냐. 네. 이걸 피해갈 수도 없고 네. 참 걱정이다. 문재인 의원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박지원 의원이 만나가지고도 네.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그 분열 프레임에 걸려들고 옛날 DJ의 후계자 또 네. 노무현의 후계자 이 그 양대 축국이 갈라지면 안 되는 거니까 뭐 이제 이런 대화도 네.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별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초장부터 너무 세게 네. 충돌을 해서 네. 좀 당황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일반 당원들 정서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네. 후보였고 그런데 이제 박지원 의원은 이제 고향도 좀 호남이고 연세도 좀 많으시고요. 42년생이니까 문재인 의원보다 11살 정도 많거든요. 뭐 액면가는 비슷해 보이는데. 그렇죠.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 올려다 보면 나이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차이가 많이 나요. 아, 그러네요. 진짜 많이 나네요. 네, 11살이면 굉장히 많이 나죠. 박지원 의원이 굉장히 관리를 많이 하시는. 예, 그래서 이제 좀 손해를 보고 있는 좀 그런 모양새죠. 예. 근데 곧 아마 따라잡을 겁니다. 그 뭐 특히 언론 쪽으로 네. 굉장히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여기 팟짱에 한번 안 나오셨나요, 박지원 의원은? 그 팟짱에 나오시라고 문자를 드렸더니요. 시간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아마도 문재인 의원이 나오면 그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바쁘시긴 하죠. 네. 아마 언론에 가장 많이 네. 출연하는 정치인일 네. 겁니다. 그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박지원 의원의 진정한 배우 세력은 언론이다. 언론과 가장 친한 배우 세력은 정- 아니고요. 뭐 아무튼 언론하고 가장 친한 정치인인 건 예. 맞죠. 옛날에 그분이 이제 위스키 앤 캐슈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것도 조중동에서 붙여준 거죠. 아, 어떤 겁니까? 위스키, 아. 위스키 모르세요? 네, 위스키. 그러니까 양주, 네. 발렌타인 17년. 예. 맞아. 거기에 이제 폭탄주를 네. 만들어서 먹는 네. 위스키. 그다음에 캐시. 이제 기자한테 뭐 천지를 돌렸다 이런 얘기죠. 그건 네. 야당할 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물론 여당할 때도 좀 뭐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근데 예. 그다음에 정치 개혁이 많이 되면서 이제 그건 없어졌죠. 청와대 계실 때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청와대 계실 땐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청와대 출입했는데 뭐 네. 저는 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데 네. 이분이 이제 장점은 기자들을 통해서 대국민 소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를 꼭 좋아해서라기보다도 기자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상식적으로 균형감 있는 네. 얘기들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또 기자들이 박지원 의원보다 거의 한 30년, 40년 정도 젊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별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네. 아주 오랫동안 네. 기자들하고 대화하는 훈련이 돼 있는 예. 사람이죠. 그건 좀 기자간담회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대단한 강점이죠. 네.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사는 어른. 어른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세요. 싫어하세요? 네. 아,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배울 점이 많습니다. 배울 점이 많은.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그 강한 야당론을 강조했습니다. 그 출마 선언문에 보니까 혁신은 한 번, 변화도 한 번, 야당은 9번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왜 강한 야당론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을까요? 글쎄요. 굉장히 예리하게 보셨네요. 저는 그 잘 몰랐는데 네. 그렇게 몇 번까지 세 보셨네요. 그런데 글쎄요. 그렇다고 약한 야당을 할 네.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의 사정을 보면 변화와 혁신을 계속 얘기했던 정당인데 야당을 강조한 여당으로도 가야 되는 정당인데 야당을 강조한 박지원 의원의 뭔가 뜻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죠. 지금 정당 지지율이 워낙 떨어져 있고요. 네. 특히 이제 호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이 많지요. 그걸 다 끌어들이려면 일단은 강한 야당론을 네. 들고 오는 게 본인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이제 그렇게 컨셉을 잡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뭐 문재인 의원은 그럼 약한 야당이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쪽도 뭐 아까 쭉 말씀하신 경제정당, 생활정당, 네트워크 어쩌고 저쩌고 네. 이 얘기를 하는 게 다 강한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하는 얘기인데 네.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대표 공약이 비례대표 할당제 그리고 청년 의무 공천제, 비례대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뭐 공천심사위원회도 폐지한다. 뭐 이런 등등의 공약입니다. 주로 이제 정당 내부의 어떤 심사와 평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제도를 좀 바꿔보겠다 이런 공약들인데 이분은 뭐 경제정당 뭐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정당으로서 자기 정당의 어떤 그 내용을 갖고 하기보다는 그 제도와 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런 공약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예, 뭐 정치인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공약으로 내세우는 게 맞거든요. 네. 이분이 뭐 경제 정책 뭐 이런 얘기 뭐 남북 관계 잘 아시지만 네네. 경제 정책 이런 얘기하면 뭐 자기한테 그 뭐 장점이 없죠. 그런데 이제 이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정치를 오랫동안 배운 네네.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그 정당에 대해서 내가 좀 잘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 하나 하나를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게요. 네. 이게 굉장히 그 평가가 쉽지 않아요. 뭐 비례대표 할당제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요. 예, 비례대표 검증 시스템을 그럼 과거에는 안 했다는 건지. 그래서 또 이게 문재인 의원하고 또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도 이제 좀 후보 토론회 같은 걸 통해서 지켜봐야 되고요. 네. 아무튼 뭐 정당 혁신을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그 분열의 프레임이요. 그러니까 박지원 캠프에서도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한다는 그 분열의 프레임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정동영 의원이 최근에 뭐 국민 모임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당을 만들 가능성이 뭐 이렇게 제기가 좀 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를테면 이러다가 막 세게 붙으면 정말 이 당이 쪼개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못할 거면 새정치민주연합 말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 어때? 뭐 이런 제안도 바깥에 있는 흐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게 실제로 현실화될까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105인 성명인가요? 네. 예, 그 이제 면면을 저도 쭉 봤는데 그분들이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새로운 네. 정당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얘기를 누가 하는가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3인주의, 사회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이제 네. 이런 기치를 들고 나온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들 3인주의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좀 필요하죠.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정당 어떤 정책 네. 다 좋은데 그 3인주의를 들고 나온 분들이 과연 추진력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조금 연배가 너무 높으세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과거의 행적도 좀 묘연하죠. 동의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분들이 3인주의 깃발을 들면 사실 될 일도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예, 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근데 막 그 모집하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예, 잘 안 될 겁니다. 오히려 이제 조중동에서 좀 평가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네. 진보도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라. 한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그게 잘 되겠습니까? 아무튼 그 정동영 의원하고 이제 그 신당을 해야 한다는 이런 분들의 흐름은 네.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각성 효과 같은 건 줄 수가 있는데 네. 정치적으로 당장 현실화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뭐 그런 그 실제로 정당을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이라고 그럴까요? 사람 네. 누가 할 것이냐. 여기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있고요. 정동영 의원이 혹시 탈당을 해도 과연 누가 같이 탈당할 것인가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을 거라고 그래요. 네. 결국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건데 아직 동력은 좀 뭐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현실화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 박영선 위원장 사태 때도 그때도 또 이제 그 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들면 어떻겠냐 뭐 이런 주변에 뭐 그런 조언도 있었다는 거. 조언이 아니고 이제 주변에 좀 제가 보기에는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 탈당 그러니까 화가 난 김에 막 탈당 불사까지 얘기를 한 건데 네. 아니 당 대표를 했던 사람이 네. 탈당 얘기를 하는 거는 정치 ABC가 안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제압이 된 건가요? 제압이 되고 탈당도 못 하고 그렇게 된 거죠. 모두 가도 못하는 시세가 돼버린. 아무튼 뭐 그래도 박영선 의원은 다시 네. 안에서 정책 세미나 같은 거 열심히 하고요. 네, 지금 제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사실 이 당이 쪼개져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걸 제일 원하는 게 이제 조중동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그 새정치민주연합 혹은 이 야당이 분열을 해야 좀 이렇게 여지가 생기는다고 보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은 현실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 요새는 86그룹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386에서 486, 486에서 586 뭐 이렇게 가더니 요새는 그냥 다 정리해서 86그룹. 80년대 대학을 다니고 60년대생을 일컬어서 86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표로 이인영 의원이 출마를 했는데요. 상속자가 아닌 창업자 정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장윤성 기자가 예리하게 보신 것 같은데요. 네. 저 그 출마 선언문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는데 그건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참 이게 그 뭐야, 이런 용어, 생각. 단어, 개념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시는 아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인영 의원을 그 한겨레 그 정치 토크 돌직구 네네. 저하고 이제 임석규 기자가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네, 저도 재밌게 봅니다 그 프로. 예. 예. 그 좀 산만하죠. 그 이제 비디오라 그런 건데요. 아니요, 산만하지 않고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이인영 의원을 이제 불러다 물어봤는데 네. 뭐 그런 상속자, 창업자, 창업자 정치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그런 걸 물어봤어요. 386, 486이 호칭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상하다고 합니다. 자기도.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저 이제 성환용 기자는 그냥 학생운동을 했던 정치인. 전 되게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이인영 의원한테 이른바 386, 486 스스로를 어떻게 불러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유월항쟁 세대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는데 아무튼 이름은 남이 많이 불러줘야 네. 정착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좀 많이 얘기를 하고 다니시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말했죠. 네. 그 유월항쟁 세대로 불러주면 자기들은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치 안에서 이른바 386인지 486인지 혹은 86인지 아니면 혹시 또 학생운동을 했던 정치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뭔가 그 주류하고 함께 그 해오면서 욕도 굉장히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동안 자기들이 무슨 그러니까 좀 주도적인 정치를 했다기보다는 어느 세력에 복속된 정치를 해서 오히려 더 주도권도 없는 정치를 계속 해온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하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매번 매번 제대로 하겠다고 그랬죠. 뭐 언제 제대로 안 하겠다고 그런 적이 있나요? 다만 이런 면이 있을 겁니다. 이제 저는 참고로 386, 486 아니고요. 네. 저는 77년에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그분들보다는 나이가 많은 편인데 아마 제가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게 이런 면이 있어요. 이른바 386, 486이 국회의원 보좌관 또 당직자 이런 생활을 굉장히 오래 전부터 했어요. 또 제야. 네. 또 학생운동 끝내고 나서 또 노동운동 네. 뭐 이런 거 전국연합 이인영 의원도 전국연합 출신이죠. 이런 데 예.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회의 어떤 그 민주개혁 세력의 네. 저변 실무자로서 아주 오랫동안 활동한 그런 공운이 있습니다. 저는 학생운동보다는 오히려 그 이후에 80년대 또 90년대 초반까지도 이분들이 민주개혁 세력의 어떤 주춧돌 역할을 많이 했다. 이건 인정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이분들이 아무튼 정치 전면에 등장한 게 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2000년에 새천년 민주당을 네. 만들면서 공천을 받기 시작했고요. 네. 그때 출마해서 당선되지 않습니다. 이인영 의원도 그때 떨어졌어요. 그때 낙하산 공천 받았는데도. 예. 그리고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받았을 때 탄도리로 탄도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되고 네. 들어오는 거고요. 네.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되고 비서관 행정관들로 이제 포진을 하게 되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 이분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쟤들 뭐야 이제 이런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고요. 물론 이제 기득권 세력 내지 보수 쪽에서는 거의 경악이었죠. 어떻게 저런 색깔도 이상하고 저런 젊은 애들이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이제 조중동이 노무현 대통령도 미운데 그 밑에 있는 뭐 안희정, 이광재 등등 네. 386들은 더 미운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종북 친노 386, 486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졌고요. 지금까지 이제 끊임없이 넘어오고 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90년대 학번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의 386, 486, 86세대 밑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 당신들 형님들 이제 좀 그만해 먹어라. 네. 왜 그렇게 그 오랫동안 당에 실권을 차지하고 앉아 있느냐? 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진출을 못 하고 있다. 네. 이런 불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위아래에서 다 욕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조금 억울한 게 있을 겁니다. 네. 실제로 후배들한테 무슨 그 정치의 길을 터주지도 못했고 위에서 그럼 뭐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냐 또 그것도 아니고 본인들도 사실 잘못한 게 뭐 있기는 해요. 네. 자기들이 뚜렷한 기치를 내세워서 세를 이룬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런데 옛날에 이분들이 진출할 때도 위에서 길을 열어준 건 아니고요. 저는 지금 90년대 이른바 학번 네. 그 밑에 세대들이 정치에 진입하려면 현실적으로는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하고 네. 그 동력으로 정치 전면에 등장하는 길이 더 빠를 걸로 봅니다. 네. 뭐 86세대한테 형님들 이제 좀 비켜주죠. 그분들이 네. 비켜주겠습니까? 네. 뭐 갑자기 정계 은퇴를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너무 좀 세게 제가 좀 변호를 해주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장윤선의 팟짱. 앞서 이제 저희가 그 넘버 3가 누가 될 건지가 이번 그 컷오프의 핵심 관건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 이 의원이 만약에 본선 이를테면은 당대표 본선 진출하지 못하면 그 그룹 전체들도 좀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닌가. 상당한 타격을 받는다고 봐야죠. 예. 아마 총력을 다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그룹이 총력을 다해서 하지만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 그룹 전체가 뭐 퇴물처럼 이렇게 취급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월 7일 컷오프를 위해서 아마 총력을 다할 겁니다. 네.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이. 알겠습니다. 최고위원은 8명이 이제 본선 진출을 하게 되는데 9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한 명 떨어지는 거니까 뭐 거의 다. 어제 그 오후까지만 해도 네. 야 이거 뭐 전원 그 통과다 8명인 것 같다 해서 그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9명이 등록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월 7일 컷오프에서 한 명만 탈락하죠. 누가 떨어질까요? 할 수 없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그 노영관 네. 수원시 의회 의원 또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네. 이런 분들이 좀 약해 보이는데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다 이제 의원들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게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예측이 어려운 게 네. 이 최고위원 컷오프는 한 사람이 유권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중앙위원이 3명을 연기명으로 적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정치적인 이유에 따라서 누군가를 찍고 또 다른 사람은 불쌍하니까 한 표 주고 네. 또 한 사람은 이 당의 미래를 위해서 한 표를 주고 이런 배려가 가능하거든요. 아, 예. 2000년에 이인영 최고위원이 컷오프에서 2등을 차지했었어요. 그때 손학규 대표가 될 때. 네, 네. 그 뭐 정동영 그 정세균 다 그 제끼고 제끼고. 2등을 예. 하는 대돌풍을 일으켰는데 예. 그때도 사실 그런 동정표를 많이 긁어 모으고 중앙위원들이 이 당의 미래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인영 같은 젊은 사람한테 예. 표를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컷오프를 해서 이제 한 명이 탈락할지 네.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유승희 의원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배려가 이제 이번에는 없죠. 없고 유승희 의원도 뭐 훌륭한 정치인이시지만 당내의 어떤 평판 이런 게 좀 좌우하겠죠. 네, 당내 평판은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제가 코멘트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재인 의원 출마로 관심을 좀 모으고 있긴 한 것 같긴 한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 대해서 예전에 1.15 전대죠. 한명숙 전 총리가 그 후보로 나섰던 그 전당대회는 정말 전 국민적 관심 속에서 치러졌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당대회 현장에 국민들이 왔던 그런 전당대회였는데요. 이번에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대표가 되는 전당대회는 네. 대통령 선거 직전에 있었던 전당대회예요. 그래서 누가 대표가 되느냐가 굉장히 총선 전에 있었군요. 네네. 그래서 대선 총선을 앞두고 누가 야권의 대표가 되느냐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관심이 있었고요.
지금 이게 대선 후보를 뽑는 선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권자 또 일반 국민 당원들은 역시 다음 대통령 누가 되는 거야. 뭐 이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야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 네. 대해서 큰 관심이 쏠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과도 사실 좀 예측 가능한 뭐 그렇게 그렇게 봐야 됩니까? 얘기하긴 뭐 어렵고요. 왜냐하면 네. 어쨌든 레이스가 지금부터 이제 한 달 이상 시작이 되니까 네. 좀 애정 어린 시선을 가지고 지켜봐 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1야당 전당대회 어떻게 될지 살펴보고 또 분석도 해봤는데요. 그와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오늘 12월 31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바로 내일 을미년 새해가 밝는 이 시점인데요. 지난 박근혜 정부 2년 정치부 선임 기자의 눈에 비친 박근혜 정부 2년 어제 칼럼도 제가 잘 읽었는데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이제 제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제가 이제 한겨레 신문 기자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제가 그 좀 보수적인 성향의 경제학자들 공부 모임에 끼어 있어요 멤버로 네. 일부러 이제 좀 균형감 같은 걸 갖기 위해서 가 있는데 그분들 모임에 송년 모임에 가봤더니 뭐 아주 그 참담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다 박근혜 후보 찍었던 사람들인데 네. 뭐 거의 뭐 대통령 잘못 뽑았다는 분위기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아, 그래요? 뭐 평가하고 말고 할 근거가 없다. 그러면서 아우 대통령 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막 아주 뭐 리얼하게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러면서 이제 기껏 하는 얘기가 아유, 그래도 문재인을 찍을 수는 없었잖아. 뭐 이제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 네. 네.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그 다른 분들 모임에서는 야 이거 이러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도 마치지 못하는 거다 아니냐. 지금 남아 있는 거는 그 박정희 표직의 박근혜 표가 아니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평가까지 한다고 합니다. 예. 좀 보수적인 성향. 의 유권자들 평가가 뭐 그 정도니까 더 말할 거 없겠죠. 알겠습니다. 보수 갑자기 말을 잘 못하세요. 너무 제가 받아 적느라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네. 새해 좀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한겨레 경향말, 오마이뉴스 말 듣기 싫으면 조중동 말이라도 전 잘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중동 농객들도 이제 고집 그만 부리고 인적 개편해라. 네. 꼭 잘못이 있고 없어서 측근을 정리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국민들하고 좀 더 쌍방향 소통을 해라. 네. 이런 주문들을 이른바 보수 농객들이 하고 있어요. 네. 전 그거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사실 좀 창피한 일인데요. 뭐 청와대 안에서 십상시 논란이 뭡니까? 솔직히 그 정치에서 옛날 무슨 그 역사책에서나 보던 그런 말들이 횡행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문고리 권력 3인방에 대해서 그렇게 보수 농객들도 얘기하는데 여전히 그냥 끼고 있죠. 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 당분간 해외여행 안 하려고요. 왜요? 창피해서. 해외 나가서 혹시 외국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참 큰 결단을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 그 많은 결단을 해야 되는 이 슬픈 현실, 서글픈 2014년을 저희가 함께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통합진보당 해산도 굉장히 큰 뉴스였습니다. 올 한 해. 이 정당 해산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분석도 평가도 많았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당장 2015년부터 공안 통치가 본격화할 것이다. 이런 분석과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사회부 기자들하고 좀 뭐 물어보고 사회부 기자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도 했는데요. 네. 검찰도 바보는 아니랍니다. 그 내부에 좀 신중론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네. 야 이거 우리가 정당 해산을 하면 그걸 근거로 통합진보당 사람들을 혹시 검찰이 막 사법 처리하는 것 아니냐 이른바 공안정국을 걱정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기억나시겠습니다만 결정문 선고할 때 네.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정당 가입 자체를 문제 삼으면 안 되고 또 선거 연대를 했던 네. 다른 정당을 네. 또 문제 삼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결정문에 넣었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쪽 헌법재판소에서도 걱정을 했다는 거고요. 또 검찰 안에서도 뭐 다 그렇게 뭐 정권의 하수인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균형 감각이 있고 의협심이 있는 검사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마구잡이로 공안 정국으로 몰고 간다.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이를테면 그런 전망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통합진보당 해산됐는데 분명히 그 안에서 통합진보당 그 재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당연히 있죠. 예,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내년 초쯤에 뭐 통합진보당 재건이 사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예, 나지 예, 않겠냐. 예. 그거랑 연동된 뭐 공안 사건이 있고 예,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 3만 명 조사를 하면서 그 중에서 교사 공무원들 속아내서 뭐 무슨 그 처벌 혹은 또 뭐 해고 뭐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도 이제 이른바 공안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그 통합진보당의 어떤 이른바 주도 세력, 네. 뭐 스스로는 다른 표현을 씁니다만 그런 분들하고 약간 적대적인 공정관계거든요. 그래서 네. 어느 한쪽이 좀 강하게 나오면 또 다른 쪽이 그 덕분에 또 힘을 얻게 되고 이런 현상이 새해에도 좀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통합진보당 해산하면서 의원직을 다 박탈을 해버려가지고요. 4월 재보선, 2015년 4월 재보선 경쟁이 벌써부터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뭐 성남 김미희 의원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 뭐 야권 후보들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야권이 이렇게 막 너도나도 나가면 오히려 새누리당 의석이 더 늘어나는 뭐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있죠. 뭐 저도 그런 분석에 대체로 동의하고요. 지금 통합진보당에서는 이분들이 이제 무소속이나 또 다른 정당 창당해서 출마를 해야 되는데 출마를 할 겁니다. 안 할 명분이 없어요. 안 할 명분이 없어요. 꼭 해야 되는 거죠. 네.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이 잘못됐으니까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출마해야 되고요. 네. 또 선거운동 기간 내내 마이크를 잡고 그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또 선거연대 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후보를 안 낼 수도 없죠. 오히려 강력한 후보를 내서 당선시키려고 할 테고요. 네. 그런데 재보궐선거에서는 투표율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네. 지난 730 재보선에서 보셨죠. 네. 고연령층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는 현재 여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광주는 알 수 없는데 네. 수도권 두 군데는 저는 여당이 어부지리로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꽤 높다. 저도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네. 실제로 종편에서 정윤회 파문 대신에 그 통진당 해산 이후에는 거의 뭐 이걸로 도배질을 했기 때문에 특히 종편을 많이 보는 고연령층의 시청자들은 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지 않겠나 이런 분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12월 31일 그 2014년의 마지막 날 저희 팟짱과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매번 그 분석해 주실 때마다 이 꼼꼼한 디테일이 너무 강한 네. 디테일밖에 없죠. 뭐 제가 큰 흐름은 잘 모르고요. 원래 기자가 운명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세요? 예, 그래서 선배 나오시면 그 반응이 뜨거워서 저희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자주 출연해 아니요. 주세요. 뭐 팟짱 미천이 다 떨어져가지고요. 아니에요. 전 출연할 수 매번 없어요. 또 이제 새롭게 취재를 해오서 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야당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제 대체로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을 그래도 좀 리모델링해서 다시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인기는 없어요. 워낙 야당이 지금 잘 못하고 있으니까. 또 아예 이거 안 되겠다. 신당 창당을 해서 정치정을 바꾸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주장이 아마 2016년 총선 전까지 정리가 안 될 겁니다. 원래 또 야권이 좀 그래요, 항상. 그래서 이제 2015년으로 해가 바뀌어도 뭐 이렇게 좀 야권이 좀 지지부진한 양상은 좀 계속될 것 같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뭐 2015년 희망의 정치를 기대한다 이렇게 칼럼을 쓰기도 했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야권으로서는 2014년 못지않게 좀 암담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야당 지지하는 분들께서도 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마음을 담대하게 갖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진보정당, 또 제1야당, 또 신당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건강해 주시. 예. 저는 그 선배 자주 쓰시는 표현 가운데 국민만 불쌍하다. 내년 한 해도 국민만 불쌍한 한 해가 되면 어떡하나 벌써 좀 암담한 마음이 좀 드는데요.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희망의 정치가 있을 수 있다는 그 끈을 놓지 않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아,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아,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 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